북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헌법에 명시된 사회주의 원칙에 따라 모든 주택은 국가가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배정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주할 공간을 국가가 책임져 준다니 어찌 보면 인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북한에서는 평생 집 한 칸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수두룩하고 또 어떤 이들은 평양의 최고급 아파트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며 심지어 돈을 주고받으며 아파트를 사고 파는 은밀한 시장까지 생겨났다고 하죠. 대체 어떻게 이런 모순적인 현실이 가능하게 된 것일까요? 국가가 무상으로 집을 준다는데 왜 어떤 이들은 집 때문에 고통받고 어떤 이들은 돈으로 집을 사고 파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북한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 중 하나인 주택 배정 제도의 이면에 감춰진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단순히 주거 공간을 넘어 북한의 권력 구조와 계급 사회를 명확히 보여주는 이중생활의 단면을 통해 우리가 막연히 알던 북한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실 겁니다. 이 이야기는 북한 체제의 심장부를 들여다보는 중요한 열쇠가 되어줄 것이며 보통 사람들이 겪는 고통스러운 현실과 그 뒤에 숨겨진 권력의 민낯을 통해 북한 사회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사회주의 이상은 어디까지 허상으로 변질되었을까요? 사회주의 국가 북한은 헌법 제52조를 통해 국가는 모든 근로인민에게 먹고 입고 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물질문화 생활 조건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인민이 주택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약속인 셈이죠. 실제로 북한 당국은 김일성 주석 때부터 김정은 시대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주택 건설 사업을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내세워왔습니다. 특히 평양과 같은 주요 도시에는 미래 과학자거리나 려명거리처럼 현대적이고 화려한 고층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며 이를 사회주의 번영의 상징처럼 선전 효과를 극대화해왔죠. 마치 사회주의 이상이 실현된 것처럼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주민들이 환하게 웃으며 배정증을 받아드는 모습을 담은 선전 사진들은 북한 매체를 통해 끊임없이 전 세계에 보도되곤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국가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인민을 위한 복지의 일환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이상적인 선전 소풍경과는 달리 북한 주민들의 현실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평양의 화려한 고층 아파트 단지의 번쩍이는 외관 뒤편에는 지방 도시의 낡고 허름한 주택들이 즐비하며 심지어 제대로 된 주택조차 없이 친척집에 얹혀 살거나 임시 거처를 전전하는 이들도 부지기수입니다. 국가가 주택을 지어 주민들에게 배정하는 방식은 분명 존재하지만 그 속도는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고 만성적인 건축 자재 부족과 비효율적인 건설 과정은 심각한 주택난을 초래했습니다. 주택 배정을 기다리다 평생을 보내거나 심지어 몇 세대가 한 집에서 불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하죠. 주택 배정증을 받고 기뻐하는 선전 사진 속 인물들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들릴 뿐입니다. 주택 문제로 인해 가족 간의 갈등을 겪고 고통받는 모습은 북한 사회의 그림자처럼 깊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국가건설 프로젝트 현장에 동원되어 땀 흘리는 수많은 인민들의 모습은 보이지만 그들의 땀방울이 모든 이에게 공평한 주거의 기회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야말로 북한 주택 시스템의 가장 큰 아이러니인 거죠. 이러한 사회주의 이상과 냉혹한 현실의 간극 속에서 북한 사회는 또 다른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가 해결해주지 못하는 주택 문제를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난 것이죠. 그리고 그 움직임은 사회주의 체제 아래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은밀하고도 거대한 시장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무상 배정이라는 공식적인 틀을 벗어나 매매라는 자본주의적인 거래 방식이 암묵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강물 아래로 흐르는 거대한 물줄기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택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 은밀한 시장의 중심에는 돈주라 불리는 신흥부유층과 체제 내 고위 간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장마당 등을 통해 축적한 막대한 자본과 권력을 이용해 국가의 눈을 피해 주택 거래를 성사시켰고 입사증이라 불리는 주택 입주 권리증을 불법적으로 사고 파는 행위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이 집을 수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으니 그 비용을 보전해달라는 식의 개수리 명목으로 돈을 주고받는 편법을 사용했지만 실상은 명백한 주택 매매였죠. 어두운 골목에서 은밀히 오가는 돈뭉치와 주택 입사증 같은 서류들은 이 감춰진 시장의 활발함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모두가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암묵적인 주택 거래가 만연해지면서 북한 사회의 또 다른 단면이 극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주택이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이제는 권력과 계급을 상징하는 확고한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특히 평양의 고급 아파트들은 이러한 현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김일성 광장 주변이나 주요 요지의 우뚝 솟은 고층 아파트 단지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겉보기엔 모두에게 열린 듯 화려하지만 사실 이곳은 아무나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견고한 성체와도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최고급 아파트들은 오직 당 고위 간부들이나 국가의 특별한 공헌을 한 극소수 엘리트들에게만 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국가가 제공하는 무상 배정이라는 명분 아래 그들의 충성심을 더욱 공고히 다지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보상책으로 활용되는 셈이죠. 마치 고대 왕국에서 왕이 충신에게 땅과 영지를 하사하듯 북한에서는 최상위 계층에게 가장 좋은 주택을 배정함으로써 그들의 권력과 특권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국가로부터 받은 주택 외에도 앞서 이야기한 암시장을 통해 더 넓고 좋은 집을 확보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하기도 했습니다. 주택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곳이 아니라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고 누가 더 많은 특권을 누리는지를 보여주는 신분증 그 자체가 되어버린 것이죠. 일반 주민들이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저녁에도 환하게 불을 밝힌 고급 아파트의 창문들은 그들에게는 결코 넘볼 수 없는 또 다른 세계를 의미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유리벽처럼 그 안과 밖의 삶은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을 테니까요. 이러한 냉혹한 현실은 평범한 주민들에게 깊은 좌절감과 박탈감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북한 주민들의 삶은 과연 어땠을까요? 무상 배정이라는 이상적인 시스템은 그들에게는 그저 먼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국가의 배정을 기다리다 평생을 허비하거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여러 세대가 한 집에 모여 사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죠. 좁은 방 한 칸에 부모와 자녀, 심지어 손주까지 함께 생활하는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현실일 겁니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나 독립적인 공간은 꿈도 꾸기 어려운 일이었을 테고요. 주택 배정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였고 당장 살 곳이 필요한 주민들은 결국 암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집을 구하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했죠. 장마당에서 온갖 고생을 해가며 모은 돈, 가족의 미래를 걸고 마련한 돈을 주택 입사증 하나에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낡고 허름한 집이라도 일단 마련하고 나면 그 집을 고치기 위해 또다시 피땀 흘려야 하는 고단한 삶이 이어졌습니다. 스스로 벽돌을 나르고 흙을 개어 바르고 지붕을 얻는 모습은 그들에게는 일상이었습니다. 국가가 지어주는 집을 기다릴 여유도 능동적으로 주택 문제를 해결할 공식적인 통로도 없었으니까요.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만 했던 것이죠. 심지어 강변이나 산기슭에 허름한 자가 주택을 몰래 짓는 비인가 건축물까지 생겨났을 정도였습니다. 정식으로 허가받지 못한 집에서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도 그들은 내 집이라는 작은 희망을 놓지 않으려 처절하게 발버둥 쳤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주택 문제가 단순한 거주 공간의 부족을 넘어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옥죄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았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주택 하나 때문에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고 자녀들의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을 테니까요. 내 집 마련이라는 보편적인 꿈조차도 북한에서는 특권층의 전유물이거나 혹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의 결과가 되어버린 셈이죠. 사회주의 이상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냉혹하고 비정한 현실 속에서 그들의 희망은 점점 더 희미해져만 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냉혹한 현실 속에서도 사람들은 희망을 완전히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이하고 은밀한 방법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쫓기 시작했죠. 북한 헌법에 분명히 명시된 무상주택 배정 원칙은 마치 허울 좋은 간판처럼 걸려 있었지만 그 이면에서는 돈과 권력이 오가는 암시장이 서서히 뿌리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국가가 주민들의 주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주지 못하자 사람들은 스스로 살 길을 찾아 나섰고 이는 결국 집은 공짜라는 사회주의의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점차 대담하게 주택을 사고 파는 행위가 암암리에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모든 주택이 국가의 소유이며 개인 간의 매매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입사증이라는 것이 사실상 주택의 소유권을 대변하는 중요한 서류가 되어버린 거죠. 말 그대로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이 입사증은 이제 돈만 있으면 사고 팔 수 있는 하나의 상품처럼 거래되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우리가 아파트 청약 통장을 사고 파는 것처럼 북한에서는 입사증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은밀한 주택시장의 중심에는 돈주라 불리는 신흥부유층과 일부 간부들이 있었습니다. 국가로부터 배정받은 집을 몰래 팔아넘기거나 아니면 돈으로 입사증을 사들여 더 좋은 집으로 옮겨가는 일이 다반사였던 겁니다. 특히 지방의 좋은 위치에 있는 주택이나 평양의 소위 고급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엄청났고 돈주들은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이런 주택들을 사들여 자신들의 재산을 불려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입사증은 단순한 거주 권리증이 아니라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일종의 증표가 되어버린 셈이죠. 물론 대놓고 집을 판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개수리라는 기막힌 편법이 활용되었죠. 개수리는 말 그대로 고쳐서 수리한다는 뜻인데요. 집을 통째로 넘겨주는 대가로 엄청난 수리비를 받는 형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넘기고 싶다면 그 집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집을 수리하는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지불하고 실제로는 그 집에 입주하는 방식인 거죠. 공식적으로는 수리비를 주고받았을 뿐이니 불법 주택 매매가 아니라고 발뺌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거래는 주로 어두운 골목이나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돈뭉치가 오가고 입사증이 몰래 건네지는 모습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결코 볼 수 없을 것이라 여겨졌던 풍경이었죠. 하지만 이는 북한 사회 깊숙이 자리 잡은 체제 모순과 경제적 불균형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무상으로 주택을 배정한다는 사회주의의 이상적인 구호가 실제로는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만 유리한 시스템으로 변질되어버린 냉혹한 현실을 말해주는 것이죠. 평범한 주민들은 여전히 낡고 허름한 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돈주와 간부들은 편법과 탈법을 통해 수십 채의 주택을 소유하며 자신들의 부를 공고히 했던 겁니다. 정말이지 기가 막히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북한 주민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돈주나 간부들이 온갖 편법과 탈법으로 수십 채의 집을 소유하며 부를 축적하는 동안 대다수 주민들은 단 한 칸의 집조차 갖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주택 배정을 받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처럼 아득한 일이 되어버린 지 오래죠. 많은 이들이 평생을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 주택 배정을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다 결국은 포기하고 마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합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오는 것은 낡고 허름한 주택이 대부분이고 심지어는 여러 가구가 한 집에서 불편하게 생활해야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개인의 사생활은커녕 가족 간의 오붓한 시간조차 제대로 누리기 어렵죠. 열악한 주거 환경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비가 새는 지붕을 고치고 낡은 벽을 손보는 일은 주민들의 일상이 되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는 현실에 많은 이들이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부 주민들은 국가의 배정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자 암암리에 형성된 주택 암시장에 눈을 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거래되는 주택의 가격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거액이죠. 평생을 모아도 구할 수 없는 돈을 요구하는 암시장의 현실은 내 집 마련이라는 보편적인 꿈을 산산이 부숴버립니다. 결국 돈이 없는 사람들은 국가의 배정도
암시장의 기회도 잡지 못한 채 강변이나 외곽 지역에 허름한 자가주택을 몰래 짓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감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는 당국의 승인 없이 지어진 불법 건축물이지만 생존을 위한 마지막 몸부림인 셈이죠. 이처럼 북한의 주택 시스템은 모든 주민에게 무상으로 주택을 배정한다는 사회주의의 이상적인 구호를 내세우면서도 그 이면에서는 암시장의 불법 거래와 특권층의 권력 남용으로 얼룩진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가 주택을 공급하고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돈과 권력만이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는 사회주의 체제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충격적인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자유로운 재산권과 내 집 마련의 꿈이 북한에서는 얼마나 요원하고 귀한 가치인지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북한 체제의 구조적 모순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지점 중 하나가 바로 이 주택 문제인 셈이죠. 단순한 주거 문제를 넘어 북한 사회의 계급 구조와 경제 실태, 그리고 평범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가장 투명하게 비추는 거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북한 주민들은 언제쯤 내 집이라는 보편적인 꿈을 자유롭게 꿀 수 있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처럼 폐쇄적인 북한 사회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들, 바로 돈주들의 숨겨진 이야기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